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이슈를 짚어보는 정책앤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네, 러시아 장갑차가 지금 앞에 가요. 엄청난 평원 아닙니까?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10월 30일쯤에 촬영된 건데 저 뒤에 저 병사들이 좀 다가가고 있어요. 자, 근데 저게 어떻게 된 거냐? 장갑차에서 내려줬는데 뭔지 지금 이게 따라갔다가 뭐 저러고 있어요, 저렇게. 네, 이 더 있습니다. 꺾으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우왕좌왕 말 그대로 갈팡질팡입니다. 자, 이 SNS 동영상 말씀드린 대로 10월 3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을 우크라이나의 드론 카메라로 직접 찍은 거라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 장갑차가 러시아군의 BTR-82 장갑차인데 지금 한 대에서 한 서너 명씩 내려가지고 내렸는데 공격 지점이 어딘지 물론 나갈 때는 어느 좌표를 주면서 거기 가서 뭐 전개하라든지 이런 임무를 받았겠지만 그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에 간 북한군의 보통 통역은 중대당 한 명씩밖에 할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역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 정도 병력이면 지금 한 개 분대가 나갔는데 통역이 안 되니까 어느 지점은 받았지만 또 특수 28군 11군단이라는 게 특수군이기 때문에 보병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네. 보병이라는 건 이제 포병 저런 장갑 무력과 다 연계해서 전개하는 방법을 받아야 되는데 폭풍군단은 낙하산이나 헬기로 후방에 떨어져서 유격전을 하는 부대라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우왕좌왕하다가는 결국 총알바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저런 장면을 보면은 엄청난 평원지대에서의 전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강의 드론 부대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드론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건 공격만 안 했을 뿐이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군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북한군과 우리가 접전을 벌였다 이런 사실을 직접 공개를 했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뭐 붙었다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직접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확인해 주었는데 결국 이 폭풍군단이라는 게 지금 뭐 허풍군단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허풍군단? 네, 폭풍군단이라는 게 허풍군단이다. 아까 이제 그 전전 화면에서도 보았듯이 가서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훈련되지 않는 미숙한 군인들로서 지금 무장이라는 게 겨우 AK 7.62mm에다가 또 박격포 요 정도밖에 무장을 안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서 이게 전력이 약한 겁니다. 열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애당초 틀려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다 저 드론으로 찍고 그렇죠. 탐지하는데 AK-12 초총에다가 뭐 수류탄하고 그렇죠. 박격포 가지고 어떻게 전투하겠어요? 그렇죠. 이 7.62mm AK 소총이라는 게 유효 사거리가 200m밖에 안 되고 그렇게 짧아요? 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자기 보호용 또 뭐 보병이 집중적으로 고지 돌격할 때는 써먹을 수 있어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런 광활한 지역에서의 무기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주력 소총은 유효 사거리가 500m가 넘습니다. 200m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돌격용 소총, 어솔트 라이플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파병된 북한군들의 주력 부대, 알려진 대로 폭풍군단인데요. 앞서 본 영상에 나온 북한 병사들 노동자, 농민 가정 출신이 대부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러시아 전쟁에 차출된 사람들일수록 아마 노동자, 농민 자녀들만 가습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군인들은 어려운 고난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사고도 많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 간부 자식들은 어디로 가는가? 다 무슨 호위사령부라든지 경무사령부라든지 평양시 도시 주변에 가지 저렇게 유격대와 같이 게릴라 부대에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네. 따라서 간부집 자식들은 뭐 거기에 뽑혀도 달러만 지급하면은 이게 뇌물을 주면은 지휘관이 바로바로 이제 빼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북한군이나 북한 사회처럼 잘 통하는 데가 없다면서요? 예, 그건 뭐 거의 뇌물 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정도로 뇌물이면 다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은 뭐 당연히 자기 자식이라면 빼고 뭐 외화벌이로서 이번에 가면 뭐 월 2,000달러 준다. 월 2,000달러면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문제는 그걸 개인 손에다 쥐어주는 게 아니라 당국이 알아서 계좌 관리해서 평양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저걸 뭐 절대 자기 손에 쥐는 건 뭐 몇 달러 되지 않습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만여 명 가운데 이른바 정예 병력은 10% 정도다. 10명 중 하나 정도 된다. 이런 증언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인가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버리한 그 전투하는 거 보면 저게 적어도 5년 이상 군복무를 해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외모를 볼 때 그 말하자면 이제 어린 애들 뭐 10대 말부터 20대 초반이니까 제대로 훈련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기나 무슨 장갑차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결국 갈 때도 이제 그 말하자면 가족들에게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제 건설하러 간다. 이렇게 저게 그 옛날에 레닌그라드라는 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그 레닌그라드를 이름을 바꾸는 건데 그리고 이제 박충건 의원도 밝힌 바와 같이 북한군의 지금 30%는 10명 중 3명은 영양실조 환자입니다. 못 먹어서. 못 먹어서 순전히 쌀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에 간 애들이 제대로 싸우리라는 기대는 애당초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탈북 주민 또 탈북자 출신 의원의 분석입니다.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 일주일씩 모스크바에 머무는 게 좀 이상하다 했더니 마침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5일 보도됐습니다. 최선희가 일주일씩 그 이상 모스크바에 머문 이유 드러난 셈이네요. 네, 아마 몇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갔겠습니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모스크바를 곧 방문한다 이런 이제 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협의하고 특히는 지금 뭐 파병 문제도 협의하고 또 경제 원조라든지 뭐 무기 제공 이런 어떤 대가를 바라고 외무상을 파견했는데 푸틴이 휴일날 쉬지도 않고 최선희를 만나 주었다. 이 사실에서 지금 푸틴이 북한군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간 손을 맞잡았다고 하는 보도가 따스가 전했고 네. 이날이 우리 쉬는 날인데 내가 불렀어. 이 말을 특별히 또 푸틴이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북한에 대한 기대가 크고 김정은 지도자에 대한 우리 기대가 크니까 러시아 전쟁에 적극 도와달라.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김정은을 부르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푸틴은 최선희에게 1분간 손 맞잡고 얘기하다가 의자에 앉으라고 권한 뒤에 마주 앉아서 물론 배석자 있었습니다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크렘린궁은 매우 특별한 대우라고 했는데 자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상당히 그 이례적인 그 면담자 숫자도 극히 적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러시아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외교 간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아주 적은 최종의 요원만 나와서 만나는 걸 볼 때 또 푸틴이 이제 김정일이 일이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최선희한테 전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사실들은 이제 크레문린궁이 이제 비공개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과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개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미국 대선 본투표 직전입니다. 한편 북한은 10월 15일에 폭파한 경의동에서 남북 연결도로에 대전차 방어용 구덩이를 파고 콘크리트로 여기를 완전히 구축했어요. 그리고 3층 높이 11m까지 올라가는 흑성, 토성까지 쌓았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저 동해선도 그렇고 요 경의선도 그렇고 양쪽을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국경을 만들겠다. 두 개 국가론, 적대 국가론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실 저 토성이라는 것은 이제 내년 장마 때 두고 보십시오. 내년 장마 때면 저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 너비가 뭐 11m, 높이가 한 5m 되는데 소위 그 개방된 구역, 양쪽엔 다 지뢰가 있으니까 그것만 만들면 이제 북한군에게 저건 이제 말하자면 남쪽 탱크가 올라오는 걸 방어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만 저건 장마만 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합참도 밝혔죠. 저건 아무런 전략적 의미가 없는 부대이나 파놓은 거다. 또 토성이니까 이게 그야말로 웬만한 장마엔 다 무너지는 거.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냥 두 개 국가론, 적대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그 상징을 거기다 만들어 놨지만 이것은 우리 보라는 식이고 또 북한군에게 이제 탈북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뿐이지 군사 전략적으로는 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합참은 이 구덩이 토성 군사적 효용성 거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북한 하루에 300~400명씩 인원을 동원해서 이런 작업을 밀어붙인 이유. 자, 어디 있습니까? 네, 물론 북한군도 뭐 일부 중장비도 나옵니다. 포크레인도 나오고 브루도젤도 나오지만 사람이 없으면 저런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뭐 저것이 이제 우리 K2 전차를 공격해오면 막는다. 우리가 무슨 전차로 북한을 공격할 이유도 없지만 공격할 때는 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이 전쟁물 장애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보십시오. 북한군은 저렇게 인해 전술로 삽과 곡괭이를 든 군인을 몇백 명 동원하지 않으면 저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여벌한 듯이 1일 이 토성 위에다 인공기 꽂고 사진 찍는 장면을 우리에게 노출했습니다. 좀 봐달라는 거죠. 자, 끝으로요. 북한이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하도 자주 쏘니까 저번에 쏜 그 미사일 아니야 했는데 또 새 미사일입니다. 미국 대선 본투표를 겨냥한 엄포용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 대선에 한 24시간을 앞두고 지금 다연발 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스칸데르를 쏘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 전에 ICBM을 실험한 북한이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미사일을 쏜 거 보면은 미국을 향해서 우리 저 북한 좀 봐달라. 다음 대통령도 우리하고 좀 협상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런 아마 체제 재생산의 메시지를 워싱턴에 날린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그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서 복직을 해서 회사를 다닐 때 아이가 아플 경우에는 개인 연차를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개인 연차 사용이 사실 조금 턱없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네, 이번 주제에는 양지민 변호사, 임종윤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개그맨 강재준 씨와 이은영 씨 부부, 소문난 금실로 유명하죠. 결혼 7년 만에 정말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난데없는 악플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사실 이 개그맨 부부 강재준 씨와 이은영 부부가 7년 만에 자연 임신으로 등남을 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두 사람이 모두 40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 부부, 그러니까 노산 부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연 임신임을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이와 이런 즐거운 일상들을 올리는 SNS에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강재준 씨 입장에서는 아이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SNS에 아이와 함께하는 계정이다. 무분별하고 선동하는 이 계정은 정중히 차단하겠다. 저렇게 이런 이야기를 예쁜 했습니다. 아이에게 악플을 한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 번, 두 번 그냥 넘어가다 보면 그 악플의 수위가 더 세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또요 있습니다. 이 21살의 엄마가 된 여성에게도 또 이런 악담, 악플이 쏟아졌다는데,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정성껏 기르는 엄마들을 보면 칭찬을 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NS에 21살의 엄마가 됐다, 아이의 엄마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아이를 낳아선 되겠느냐라면서 또 악플이 달린 것입니다. 이 21살의 아이를 가진 이 엄마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했지만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다, 당당하게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누리꾼들이 어떻게 그 나이에 임신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면서 이제 비난을 퍼붓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나오면서 나는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소신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악플러들 저도 좀 공분이 함께 일어요. 고소하고 추적이 되면 자, 어떤 처벌 받습니까? 일단 형법상의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욕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되죠. 맞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명예훼손이 된다라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요즘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실형 선고가 된다라든지 그런 경우도 상습적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 더 가중처벌을 한다는 게 이제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이렇게 어떻게 상해를 한다라든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다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큰 범죄냐라는 인식이 좀 팽배했는데요. 이것이 많이 변화가 됐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명예훼손을 지속한다라고 한다면 양형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스토킹 처벌법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정부,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저출산 관련 지원 정책들을 정말 다양하게 내놨습니다. 주요한 것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여성이 유산을 하거나 이 사산을 했을 경우에 휴가가 있습니다. 유산, 사산, 휴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5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열흘로 2배 더 늘려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이라는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공공기관들만 적용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네 회사 육아휴직 얼마나 하고 있니, 사용하고 있니 비율을, 성적표를 그런 거죠.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민간기업을 좀 약간 간접적으로 너네 육아휴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기로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가정 양립 이런 거 활동을 잘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한 2주 정도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연 1회,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최대 2번 쓸 수 있게, 그렇게 그것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되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이게 지금 지하철은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지켜져요. 할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거기 앉아 있는 분들도 사실은 눈 감고 있는 거 보면 양심에 찔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하죠, 그건. 네. 예. 그런 분들은 꼭 자고 있는 척 하십니다. 근데 이런 지하철에만 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이제 이런 서울에서 경기도로 오가는 광역버스에도 이제 설치를 하겠다. 이것 상당히 좀 아주 눈에 띄는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 같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거는 사실은 좀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약간 좀 강조하듯한 그런 식으로 좀 더 별도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정책도 나왔고, 산후조리원 요즘은 대부분 다 이용하시는데 이 질이나 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도 좀 더 개선하겠다, 이런 방안도 내놨습니다. 노약자석 말고요. 한참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앉아 계신 경우도 봤는데 양보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는 출산검사와 관련한 비용들의 지원 확대에도 나섰죠? 네,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 정말 대폭 이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요, 난임 부부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출산당 25회로 제한이 되면서 사실상 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25회 동안은 무조건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를 가지면서 이미 25회를 다 써버렸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라고 하는 경우 다시 리셋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리셋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가질 때에는 25회 다시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가임력 검사의 경우에도 기혼자라든지 아니면 예비 부부에 한해서만 지원이 됐는데요. 그 제한을 모두 풀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혼 남녀 모두가 받을 수가 사실 있습니다. 미혼 남녀가 가임력 테스트 받아야죠. 그렇죠. 네. 사실 저출산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이제 미혼 남녀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서울시의 경우에 이제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5세에서 49세 남녀라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런 가임 테스트를 받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13만 원, 남성의 경우에는 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출산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 정부가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시급한 해결을 호소한 게 있죠.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결혼하면 어디 살게 해주실 거예요? 자, 내년부터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고요? 예, 지원이 확대되는 거의 핵심은 정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이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라는 겁니다. 완화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보통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 부부들의 소득 합산 그 규모를 이제 높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7천만 원 정도 더 늘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자격 소득 기준이 7,500인데 이걸 1억 원으로 2,500 더 확대하기로 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올 봄에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시행이 돼서 아주 데이트를 쳤던 그 정책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건데요. 이게 현재 소득 요건 1억 3천만 원인데 이걸 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7천만 원이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해서요, 내년부터 27년까지 이 3년 안에 아기를 이제 낳는 그런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거를 2억에서 2억 5천까지 5천만 원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직 부부들도 이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대출 기간 동안에 아이를 추가로 또 이제 낳을 경우에는 이 우대금리도 0.2%인 걸 0.4%로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금리라든가 자격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거든요. 네. 이 공급 관련해서 신혼 출산 가구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허그에서 비어있는 집을 사들여서 그거를 이제 임대를 다시 해주는 그런 식인데 이거를 원래 4만 호 공급하기로 했던 걸 6만 호로 2만 호고 더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중요한 거죠.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이거 굉장히 좀 구미 당기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올해 말부터요, 정부는 이 공공 민영주택 신혼특공에서요,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에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이것을 배제하고 다시금 청약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총각 때 기록을 지워준다.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없던 걸로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에 출산한 가구라면 이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 생애 중에 특별 공급이 한 번만 사실 가능한 것인데 네. 만약에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에 출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약 조건도 완화가 됩니다. 네. 과거에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계속 무주택의 요건을 충족을 했었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역시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정직이 돈이 된다라는 영어 속담이 아니스티 페이스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으면 페이스, 돈이 됩니다.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요즘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지역 축제들이 특산물 위주를 벗어나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의 김천시가 문을 연 김밥 축제 모습 보시죠. 전주 비빔밥 우리 김천 국민의 딸 뭘로 유명해질까 말이다. 김천하면 김밥이라고 도다리가 결심했다. 김천 김밥 천국 우리는 이제부터 김밥이다.
네, 김천과 김밥. 저는 처음에 발음이 조금 비슷한 것 말고 뭐가 공통점이 있지 이랬는데 아주 여기에 기발한 대목이 숨어 있습니다. 흥행에 대성공했네요. 예, 이게 지난주에 이틀 동안 26일, 27일 이틀 동안 열렸는데 10만 명이 왔으니까 오. 이게 지역 축제 첫 해 이렇게 흥행을 하는 거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요. 그게 이제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게 상당히 좀 거기에서 좀 기발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대표적인 분식 브랜드죠, 김밥천국. 이거 줄이면 김밥이거든요. 그러네요. 김천이거든요. 김천이네요, 저게. 예. 그러다 보니까 김천시에서 이 김밥천국의 약자인 김천. 이게 이제 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이 김천시에서 이제 MZ 세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김천시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물어보니 김밥천국이요. 이 답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착안이 돼서 행사 기획이 된 거였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 김천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도시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요. 이 김밥천국, 이 김밥 축제 때문에 이제 김밥이라는 하나의 일테면 일반 보통 명사가 이 김천이라는 시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김천이라는 시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 가치를 확 올리는 그런 어떤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축제가 여러 지자체의 모델이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른바 가성비, 저예산으로 이뤄낸 대박이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들어간 돈 모두 한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예. 안 된다고요? 왜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냐면 보통 지역 축제 한 14억 정도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가수 섭외가 또. 예, 10분의 1 정도인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입니다. 김천시 담당 팀장 얘기가 너네 어떻게 이렇게 싸게 지역 축제 했니? 그랬더니 물어보니 그 가수들 별로 초청 안 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일반 지역 축제들 이 가수 섭외비만 2,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번에 이렇게 좋은 가성비로 큰 축제를 성공제에 좀 마무리를 하던 그러니까 결과가 됐고요. 가수는 딱 한 명 불렀대요. 예, 김밥이라는 노래를 부른 더 자두 이 한 사람 불렀답니다. 저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옛날부터. 김밥 말아줘. 그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행사 이렇게 가성비 좋게 큰 성공을 거둔 행사가 결국 이제 다른 지자체 행사들한테도 좀 잘 적용되는 그런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우리도 저 정도 한 10분의 1 예산 쓰고 10만 명 이상 불러서 우리 흥행할 수 있다면 하자.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 축제들이 요즘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밥 축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의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그냥 사실 역사적이라든지 문화적인 축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의 이름을 따서 공주님 컨셉으로 말 그대로 프린세스. 그렇습니다. 공주는 공주님이다. 공주의 컨셉으로 이 야간 관광을 하는 그러한 축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구미의 경우에는 라면 축제입니다. 구미와 라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하실 구미는 공단인데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농심, 그러니까 라면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공장이 그렇습니다. 거기 바로 있습니다. 구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면 축제를 열고 공주에서는 또 공주 축제를 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더 집중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특산품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계속해서 반복된 축제가 이어져 왔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인기를 끌지 못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컨셉에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요. 이 축제하면 노점, 자릿세, 불법 이게 판쳐서 항상 문제였잖아요. 이거 앞으로 좀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자리를 잡으면 수천만 원의 수입을 하루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을 아예 자행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현장에서 즉시 단속해서 이것을 문 닫아버릴 수 있도록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법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가 있기는 하지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진해 군항제라든지 이런 축제에서는 영업을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앤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